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접견 지역에서 북한의 함성과 전투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소형 전투함인 고속정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지금 당장 우리는 현재도 PKMR이라는 신형 고속정을 도입하고 있지만 사실상 PKMR이 우리가 도입하는 마지막 고속정이고 우리는 앞으로는 더 이상 고속정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무인 수상함을 도입해서 앞으로 고속정을 대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무인 수상정 등을 지휘하기 위한 지휘함으로 OPV-1의 경비함을 도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로 이 OPV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최근에 미 해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에 관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달인 12월 17일에 미 해군에서 새롭게 RFI, 그러니까 정보 제안 요청서를 갱신했는데요. RFI는 수시로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새롭게 RFI를 갱신했는데요. 이번 RFI 갱신에서는 미 해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을 위한 RFP, 그러니까 입찰 제안 요청서의 발송을 내년 2월 달에 한다고 합니다. 원래 일정으로는 미 해군은 RFP를 이번 달에 발송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몇 달 밀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건 이게 우리에게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분석이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시작은 늦어졌는데 정작 훈련기의 인도 시기와 초기 작전 능력 확보 시기는 그대로 유지하기를 미 해군이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업체들은 미 해군이 발송한 RFP에 적합하게 항공기를 준비할 시간이 줄어든 건데요. 문제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미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기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기체를 크게 개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강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FA-50의 최대 경쟁자인 보잉의 T7은 미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한데 그만큼 준비 시간이 줄어들어서 일정이 촉박해질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RFP 초안은 내년인 다음 달 말쯤에 나오고 발송은 2월에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RFP라는 건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에게 발송하는 일종의 초대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업체들은 이 초대장을 받고 제안서를 작성해서 미 해군에게 보내게 되면 이 사업에 정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각 업체가 보낸 제안서를 분석해서 2027년 2분기에 사업자를 정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는 지금 우리 카이와 로키드 마틴 연합이 TF-50N으로 참여하게 되고 미국 보잉은 T7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텍스트론과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는 M346N으로 참가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시에라 네바다라는 회사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프리덤 트레이너라는 별도의 훈련기를 개발해서 참여한다고 하고 있어서 총 4개 회사가 후보인데요. 사실상 시에라 네바다나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의 M346은 거의 가능성이 없고 사람들은 이 사업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는 미국 보잉의 T7과 그리고 우리의 TF-50N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개편된 RFI에서도 미 해군이 훈련기에 항공모함 착함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 해군의 훈련기인 T-45 고스트 호크는 항공모함에 착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 해군에서 항공모함 착함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미 해군의 조종사들도 굳이 항공모함에 어렵게 착함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앞으로는 기계가 알아서 착함을 시켜줍니다. 실제로 전투기가 항공모함에 착함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로 이것 때문에 미 해군의 조종사들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민항기로의 이직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조종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서 민항기로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자동 착함 장치를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굳이 훈련기에 항공모함에 착함할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훈련기 도입 사업을 할 때 초반에는 그냥 바퀴만 항공모함에 대고 다시 떠오르는 터치앤고만 요구했었는데요. 작년에 개정된 RFI부터는 이 터치앤고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항공모함의 접근 능력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FA-50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기체이고 그래서 항공기 자체가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FA-50을 항공모함에 착함할 수 있게 개량하는 건 상당히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보잉의 T7은 우리의 FA-50처럼 항공기가 튼튼하지 못하고 그래서 항공모함에 착함하는 능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개량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미 해군이 훈련기에 항공모함 착함 기능을 포함시키면 사실상 보잉의 T7은 사업에서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 착함하는 능력을 미 해군에서 요구하는 게 우리에게는 무척 유리한데요. 지금 미 해군은 이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 초기 작전 능력 획득은 당연히 우리가 가장 빠르겠지만 이 사업을 우리가 따낼 거라고 완전히 장담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 해군이 훈련기에 항공모함 착함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현 시점을 기준으로 미 해군의 훈련기로 우리가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사실이지만 완전히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RFI에서는 미 해군이 요구한 훈련기의 수량은 216대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기체가 미 해군의 훈련기로 채택된다고 해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이익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 해군의 훈련기는 미국 현지에서 미국 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생산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항공기를 만들어서 수출할 때보다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작은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확실한 건 미 해군의 훈련기로 채택되었다는 건 우리 FA-50의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FA-50이 더 많이 판매될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에서 남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수량의 FA-50을 판매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에 우리가 선택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OPV 사업으로 돌아와서 아마 올해 초인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원래는 올해 초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2023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상하게 올해 초에 그 내용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 해군이 1,500톤에서 2,000톤 남짓하는 원해경비함 OPV를 도입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정확히는 이 이야기는 원래 해군과 우리 HD 현대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2개월 동안 새로운 원해 경비함에 대한 개념 설계를 공동으로 한 것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해군과 현대는 대략 1년 동안 AI 등을 접목해서 자동화와 무인화를 추진한 원해 경비함 두 가지 모델을 설계를 했고 이걸 우리 해군에서 도입할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시 설계된 모델은 두 종류로 1,500톤 모델과 2,200톤 모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함선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도입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는 우리의 연안호위함인 울산급 시리즈와 그리고 윤영하급 사이에 별도의 함정을 완전히 새롭게 도입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그런 함선을 만들어도 탑승시킬 승무원이 없습니다. 지금 병력이 부족해서 대형 수상함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할 판인데 해군에서 이런 어중간한 함선을 도입해서 수많은 승무원을 탑승시켜서 운용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사업은 완전히 새로운 함선을 도입하는 사업이 아닌 윤영하급을 대체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운용해오던 참수리급 고속정을 대신해서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을 도입했지만 윤영하급은 완전히 결함투성이 함선이었고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해군이 추구하는 작전 개념에도 그 성능이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윤영하급의 조기 퇴역을 추진 중이고 그래서 지금 윤영하급의 초도함인 윤영하함이 2007년에 취역을 해서 정상적이라면 수명주기인 30년이 되는 2037년까지 운용을 해야 하지만 그 전에 윤영하급을 조기 퇴역시키고 그 대신 우리 해군은 2030년대 초반을 목표로 윤영하급을 대체하는 새로운 함선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바로 원해경비함 OPV 도입 사업입니다. 솔직히 윤영하급이 결함투성이 함선인 것도 문제이지만 특히 앞으로 우리의 접견 지역에서의 작전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결론은 윤영하급은 접견 지역에서 가장 큰 지휘함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윤영하급이 지휘함의 역할을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의 접견 지역에서의 작전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는 사실상 우리의 유인 전투함은 북한의 전투함과 실질적으로 접촉을 하는 일은 없게 됩니다. 과거 우리 해군은 북한과의 교전인 서해교전이라는 전투를 수행했고 우리는 그 당시 참수리급 고속정으로 북한 함선을 차단하는 차단기동 등을 하기도 했고 그러는 과정 중에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우리의 참수리급 한 척이 침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임무는 아예 유인함선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전부 무인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는 대략 150톤 정도 되는 무인 전투함을 만들어서 이런 차단 임무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서해교전 때 사용했던 참수리급의 배수량이 대략 150톤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인 전투함은 참수리급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인 전투함이 직접적으로 북한 함선과 접촉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해군의 대잠전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심지어는 PKMR 고속정에도 소형 소나를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PKMR에는 소형 소나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PKMR 블록2 4척이 동시에 취역을 했는데요. 아직도 PKMR 블록2 함선부터는 소형 소나가 탑재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던데요. PKMR 블록2에도 소나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PKMR에 소형 소나를 탑재하지 않은 이유는 앞으로는 이런 임무도 전부 무인 시스템이 대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견 지역에 무인 잠수정과 그리고 무인 헬기를 배치해서 이 무인 잠수정과 무인 헬기, 여기에 대잠전 능력이 있는 수색 정찰용 무인 수상 함선까지 배치해서 접견 지역의 대잠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도입하는 무인 헬기는 지금 우리의 정보함에서 운용하는 S100 무인 헬기를 기반으로 크기를 대폭 키운 S300이라는 무인 헬기로 이 무인 헬기에서 심지어는 소나부위까지 투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견 지역의 대잠전도 전부 무인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접견 지역에서의 무인 전력은 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무인 감시정찰용 수상정이 가장 먼저 배치되고 그리고 무인 전투함, 무인 잠수정, 무인 헬기 등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이 무인 세력을 지휘할 지휘함이 필요하고 사실상 윤영하급은 만들어질 때부터 결함투성이 함선이었지만 바로 무인 세력의 지휘함의 역할을 윤영하급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윤영하급의 조기 퇴역을 추진 중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함선은 무인 세력 지휘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인 세력을 지휘할 지휘함이기 때문에 자함 자체에 기본 전투력도 있어야 하고 무인 세력을 지휘할 지휘 시스템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함선의 크기가 윤영하급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데요. 그래서 이 함선을 더 이상 고속정으로는 분류할 수 없었기 때문에 OPV-1의 경비함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 함선이 윤영하급보다는 커질 건 확실했는데 문제는 이 함선의 크기입니다. 당장 함선의 크기가 커지면 우리가 NLL 근처에 설치한 해상 전진기지에서 대기하다가 긴급 출동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평택에 있는 이 함대에서 함선이 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항상 원의 경비함을 바다에 띄워서 대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함선이 커지면 해상 전진기지에서 운용을 못하고 함선의 크기가 작아지면 당연히 연속 작전 기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우리 해군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2500톤급 함선이고 하나는 800톤급 함선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무인 전력을 지휘할 지휘 능력이 필요해서 함선의 크기가 커지는 건 이해하지만 왜 2500톤까지 함선이 커진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800톤급 함선은 해상전진기지에 정박하는 게 가능할 건지도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윤영하급이 등장했을 때도 처음에는 윤영하급을 해상전진기지에 정박을 할 수 없어서 해상전진기지를 대대적으로 개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접견 지역에서 작전을 하는 함선이 2500톤이나 커진 건지 이해를 못하겠고 과연 800톤이면 해상전진기지에 정박이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두 안이 경합을 벌리다가 최근에 해군에서 윤영하급을 대신할 신형원의 경비함으로 800톤 모델을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요. 이게 단순하게 함선의 크기가 윤영하급보다 커졌으니까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겠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은 이 함선은 함선에 탑재된 무장보다도 더 중요한 임무는 우리의 무인 전력을 지휘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앞으로는 무인기가 대세이고 그래서 유인기나 유인 전투함은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나 결론은 무인 전력도 최대한 근접거리에서 직접 무인 전력을 지휘할 유인함이 같이 있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앞으로는 과거 서해교전처럼 북한의 직접적인 포화 속에 우리 해군들이 탑승한 유인함이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북한 해군과 직접 대치하는 임무는 전부 무인 전력이 대신하게 되고 유인함선들은 좀 더 후방에서 안전하게 작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우리의 무인 전력들은 대수상전이나 대잠전은 충분히 유인함을 대신할 수 있지만 대공 임무는 대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게 무인 수상함들은 유인함선에 비해서 그 크기가 작고 그래서 대형의 유인함선에 비해서 탑재할 수 있는 레이더의 크기가 작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무인함선에 대공무장을 탑재하고 있기도 하지만 무인함선에 탑재된 대공무장은 무인함선 자체의 탐지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OPV에는 다른 건 몰라도 최대한 강력한 대공 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우리의 원의 경비함에 어느 정도의 대공 능력이 부여될지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분명한 건 우리 해군의 승무원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우리 고속정의 승무원들이고 그래서 이제는 참수리급 같은 작은 크기의 함선이 사라지고
좀 더 크기가 크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승무원들은 기뻐할 것이라는 점이고, 다만 확실한 건 윤영하급은 태어날 때부터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실패작으로 태어났고, 그로 인해서 항상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던 함선이 사실상 함선의 수명인 30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역을 할 거라고 하니 참 뭐라고 해야 하나,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씁쓸하기도 하네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지금 해군이 하고 있는 방향이 옳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틀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